네, 임춘의 공방전이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가전체 장르의 작품이거든요. 가전체라는 게 가짜 전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을 의인화시켜서 그 전기문의 형식으로 기록한 게 가전체 작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작품을 분석할 때 포인트, 그 특정 대상과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원래 뭐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것처럼 표현해 놓은 게 가전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서 요 의인화된 요 상황과 그 대상이 실제로는 어떤 대상과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가전체 작품의 분석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방전의 경우에는 특별히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공방의 속성을 표현한 그런 장면들을 파악하는 게 또 하나의 분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좀 이렇게 필기할 게 많아서 미리 좀 이렇게 필기해 놓은 화면을 좀 띄워 놓았는데요. 쭉 읽어가면서 공방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임춘의 공방전 2016년 EBS 수능 특강 14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방, 공은 동그라미, 방은 네모 해서 동그랗고 네모난 엽전의 모양을 공방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공방에 대한 전기문, 제목이 그런 뜻이네요. 공방의 자는 관지이니, 관지가 엽전을 꿰어놓은 꾸러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공방의 자는 관지이니, 그 조상이 일찍이 쇠양산에 숨어 굴 속에서 살았기에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이것도 의인화예요. 그러니까 엽전은 그 재료가 뭐 철이나 구리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캐냅니까? 산에 있는 광산에서 캐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의인화시켜서 그 공방의 조상이 쇠양산에 숨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게 엽전의 재료가 산에 있었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파악하면 된다.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분석 포인트 첫 번째인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요.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는데 처음 황제 시절에 조금 쓰이기도 했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에 그리 잘 적응하지는 못했었답니다. 그러니까 황제 시절에 잠깐 사용되긴 했는데 이게 화폐로서 널리 유통되진 않았다. 임금이 쇠붙이를 맡은 사람을 불러 보이니, 대장장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엽전을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산과 들처럼 거센 성질이라 쓸만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대장장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만일 폐하가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와 망치 사이에서 놀게 하여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드러날 것입니다. 쇠 재련하는 과정을 이렇게 의인화시킨 거죠. 이렇게 하면, 엽전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하면 그 자질이 드러날 겁니다. 라고 이제 대장장이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된 이는 무엇이나 쓸모가 있게 하는 분이오니 원컨대 폐하는 저 단단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였다. 구리가 엽전 재료에 사용이 된다는 걸 또 이런 식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의 이름이, 이 공방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엽전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뒤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숫화로 거리로 이사하여 거기서 눌러 살게 되었답니다. 엽전을 이제 그 만드는 장소가 강가의 숫화로 쪽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의인화, 무엇에 대한 의인화냐, 이거 파악하는 게 가전체 작품의 분석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서론에 해당하는 공방의 이제 그 유래를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의 재상으로 나라에 세금 매기는 일을 맡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버지 천, 엽전 이전의 동전 이름이고요. 주나라 때도 세금 징수를 돈으로 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방의 위인이 밖은 둥글고 안은 뭐가 났답니다. 동그랗고 네모나고 표리부동한 거죠. 안과 속이 같지 않은 다른 존재.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인 인식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때에 따라 그에 맞게 변하기를 잘했습니다. 처세술에 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하여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록용이 되었습니다. 한나라에서 이 돈이 많이 활용됐다. 그때 오나라 왕 비가 교만하고 주제넘어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방이 그에게 붙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라는 왕이 사적 이익을 많이 취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돈을 그 부정적인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러니까 돈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무제 때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에서 걱정하여 방에게 부민우라는 벼슬을 주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물이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매양 형님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답니다. 공방, 소금, 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화폐로 사용됐던 당시의 현실을 역시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방의 성질이 욕심이 많고 더러워서 염치가 없었습니다. 공방의 속성이죠. 그랬는데 이제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됐어요. 무제 때 부민우라는 벼슬을 맡았잖아요.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기 좋아하였답니다. 그래서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 그것을 만드는 생산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사소한 이익조차도 다투었습니다. 공방의 속성이 드러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생산 경제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생산 경제보다 화폐 경제를 중시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인식을 지금 작가는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만드는 대신 돈을 중하게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사를 벌이고 끄트머리인 장사를 좁게 하여 농사를 방해했습니다. 끄트머리, 산원공상 중에 상이 맨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농사를 방해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 얘기는 농사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상업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농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보다 상업을 중시하는 세태를 비판해서 작가의 중농주의적 사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작가는요, 이렇게 돈 가지고 거래하고 이런 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농업 중심의 그런 경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이 작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장사를 좁게 해서 농사를 방해했습니다. 임금계 아래는 사람들이 많이 상소하여 논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막 장사 위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상소하여 논했으나 위에서 듣지 않았답니다. 농사를 중시하라는 상소를 왕이 무시했다는 거죠. 방은 또 재치 있게 권세와 부귀를 잘 섬겨 그쪽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는가 하면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으므로 벼슬아치들이 많이 절개를 굽혀 방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둔 문서와 증서가 상같아 이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그 뇌물 같은 거 좋아하는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이 공방이요. 공방은 사물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원래는 어질고 어리석음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묻지 않고 비록 저작거리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진 자면 다 함께 사귀고 통했답니다. 물질만능주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모습을 비판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혹 거리의 못된 젊은이들과 어울려 바둑두기와 투전하기, 이거 도박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일삼고 뒤섞이기 좋아하므로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황금 100금만 하다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방의 위세가 등등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게 좋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세월은 계속 흘러서 이제 원제라는 그 황제가 자리에 오릅니다. 그때 자리에 오르자 공우가 상소하여 이제 말을 합니다. 상소를 합니다. 공방이 오랫동안 힘든 일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가 다 공공해졌답니다. 농사가 중요한데 이거 무시하고 장사만을 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막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며 더구나 뇌물과 청탁이 낭자하고 버젓이 행해지니 대저 짐을 짊어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온다 하고 한 것은 오답니다. 이건 쓸까요? 도둑이 된다가 아니라 도둑이 온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짐은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게 되면 도둑이 온다. 그거를 탐하는 사람이 온다. 재물이 많아지면 탐내는 자가 온다. 그런 이제 그 교훈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분명한 경계인이 청컨대 그를 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라고 하였답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방이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 농업을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부정부패를 만연하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방이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 쫓아내라. 즉 중농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지금 공우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작가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의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때 집정자 중에는 경제 문제를 잘 아는 이가 있었다. 그는 변방을 막는 정책, 국경 수비 정책을 세우려 했다. 이에 공방이 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사람을 들어 드디어 쫓겨나게 됐습니다. 공방이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사신이 말하기를,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요게 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술 방식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요. 역사적인 사실을 쭉 서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끄트머리에 사신이 말한다 이러면서 그 글의 작가, 그러니까 그 지은이인 사마천이 자신의 의견을 쭉 서술합니다. 이게 지금 그 방식을 이렇게 흉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신은 이 글의 작가 임춘을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평가를 이 부분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작가의 논평이 드러나는 부분, 사기의 방식을 본뜬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는 자를, 이거 공방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르겠느냐. 공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 그러니까 법은 올바랐고 또 주인도 좋은 주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공방이 그런 법과 주인을 만나서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도사려 아주 그 정중한 약속을 손에 잡아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뭐 크게 이렇게 대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다지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면 마땅히 일으키고 해를 들어 그 은혜를 갚을 것이거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비를 도와서 권세를 도맡아 부리고 이에 사사로운 무리를 세웠습니다. 누가요? 방이요. 공방이요. 그랬으니 충신은 경외의 사귐이 없다. 그런 것에 어그러진 자다. 경외의 사귐이 없다는 말은 경계를 벗어난 사귐이 없다. 여기서 경계는 이제 그 도리거든요. 그래서 충신은 도리를 벗어난 만남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겼다는 겁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서 도리를 어기고 돈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뭐 뇌물 받고 뭐 도박을 즐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어그러진 자다. 누가요? 공방이요. 그래서 공방은 나라의 은혜를 충분히 입었는데 권세를 부리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부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작가의 논평이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요. 그 방이 죽자 그 남은 무리는 다시 남송에 쓰였답니다. 남송 시대의 화폐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집정한 권신들에게 붙어서 정당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은 무리들이요.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명명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명명하다라는 말은 뭐 그윽하다 그런 뜻이라서요.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길고 짧은 이치, 진리는 겉으로 확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문맥상 그다지 중요한 뜻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진리는 뭐 항상 있는 것이지만 만일 원제가 일찍부터 공우가 한 말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일조에 모두 없애버렸던들 앞부분에서 공우가 그 상소했잖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내쳐라. 그래서 모두 그 말을 들어서 없애버렸다면 없애버리지 않고 이렇게 쫓아냈잖아요. 변경으로. 모두 없애버렸던들 이 같은 후환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남성시대 때 다시 그 돈에 어떤 그 폐해가 나타났는데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애진작이 확 다 없애버렸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후세에 폐단을 남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 이게 문제다. 돈을 완전히 없애지 못해서 그 폐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대체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언제나 믿업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작품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그 분석 포인트 두 번째로 공방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화폐 제도를 비판하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가전체고요. 이 작품. 그 다음에 돈의 폐해에 대한 비판.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풍자적인 그런 표현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전체는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다랗게 세 파트로 글의 내용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우선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인물의 행적, 마지막 그에 대한 평가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공방전도 이런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